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본권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본권과 관련된 제도, 그 중에서 한 가지인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어서 관련된 제도 나머지 두 가지를 더 공부하고 새로운 소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우리 기본권과 관련된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제도는 바로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권 분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권력 분립 제도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네요. 여기 한 가지 단어만 더 추가하자면 국가 권력을 나누어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삼권 분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었고요. 각각의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권의 경우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하고 있고요. 행정권, 법이나 제도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행정권은 정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보자면 국가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의 권력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기에 만약에 서로 견제해주는 기관이 없다면 한 국가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주고 그럼으로써 이 세 개 기관이 비슷비슷한 크기로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한 국가기관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권력 남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한 국가 권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면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대통령이 여러분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제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제도는 기본권 제한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기본권은 아주 중요한 인권인데 왜 제한을 하죠? 어떻게 제한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권 중에서도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골라낸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 조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 제37조 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줄 보면은 일단은 제한을 할 수 있기는 있대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붙죠. 일단 첫 번째 줄에 줄 쳐져 있는 얘 볼게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본권 제한의 목적. 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국가 안전이 더 우선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동 금지 같은 거 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너무 혼란스러울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
이건 이제 공공 여러 사람들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제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감염병 관련된 경우에 이 확산을 막기 위한 건 이 공공복리 목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아주 작은 범위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냥 아무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안전보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좀 합의가 돼야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자, 두 번째,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법률로 제한해야 된다는 건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제한할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만든 명확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할 때만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하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자, 요건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것은 이겁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은 목적이 크게 요 세 가지일 때만 가능하고 할 때는 이 법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며, 세 번째로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침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의사항 마지막 보게 되면 제한 시 한계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명백한 한계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기본권 제한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페이지고요. 선생님이 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관련하여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 같은 때 많은 집회가 도시나 어떤 지방 곳곳에서 열려요. 이 집회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동일한 주장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 중에서도 정신적 자유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광복절 때였는데요. 어떤 단체가 우리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는 공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집회라는 건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려요. 즉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단체가, 집회를 하려던 단체가 집회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니네가 뭔데 금지를 시키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집회를 하려고 했던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집회를 허용하게 해요. 즉 이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던 건지 기사 내용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 보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대요. 이게 바로 기본권 제한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봤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기본권 제한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 목적이었죠. 목적. 자, 목적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공공복리가 다시 첫 번째는 다시 그래서 그래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과 관련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라고 목적이 나와요.
자, 얘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속하죠. 감염병 우려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얘를 공공복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목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죠. 그때 이 코로나19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방법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얘도 법률로서 한 거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은 어느 정도 만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부분을 넘어가서 다음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즉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그 행정명령은 뒤에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최소 범위 내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제한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법원은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봤던 기본권 제한의 내용들 중에서 바로 3번입니다. 3번이 뭐였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집회 자유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집회를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집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집회 자유니까 집회라는 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본질적인 내용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이 해석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법원이 이야기한 거는 뭐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인원수를 좀 줄이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집회 자체까지 금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의 이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권 제한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권 제한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만족되어야 되고 방법이 법률에 의해야 되고 세 번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두 가지는 해당되긴 하지만 세 번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타당하지 않다. 집회 자유 금지를 한 행정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다음 주 수업 때 질문을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과제 한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여기다 적을게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세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기본권 제한의 목적,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그 세 가지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두 번째 소단원의 제목은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는 왜 필요할까입니다. 먼저 준법 의식부터 볼 건데요.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또는 이제 인권을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어떤 법에 근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 스스로 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선생님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걸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준법 의식을 보기 전에 법의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법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교과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입니다. 얘가
자, 기본권을 보장해 줍니다. 헌법에 명시해 놨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줍니다. 자, 어떤 사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법에 따라 판단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단어 하나 배워볼게요.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법,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 태도, 즉 정해져 있는 규칙과 법을 잘 따르고 준수하는 태도,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법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법 의식 또는 준법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목을 다시 볼게요. 준법 의식은 왜 필요할까요? 그 필요성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면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법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을 잘 따르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위에서 본 이 법의 기능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즉, 준법의식이 있을 때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고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시민 참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의 필요성.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또는 타인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국민청원, 요즘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국민청원을 생각해 볼까요? 자기 자신이 피해를 받았을 때 청원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침해된 권리, 이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를 없애주세요, 아니면 만들어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는요,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청원, 서명운동, 정책 직접 제안하기, 집회, 아까 이야기한 집회 참가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어떤 그 의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방법들은 굉장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청원을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침해된 권리가 구제받지 못하고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가 개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적으로라도 요구를 이렇게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3번에서 볼 거예요. 자, 의미부터 볼게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민 불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빈칸에 시민 불복종 넣을게요. 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을 앞에서 사용했는데 변혁이 안 됐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얘는 법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래 4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우리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4가지 조건 차근차근 볼게요. 첫째, 자,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했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합법적인 수단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런 수단들을 모두 다 동원했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위법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사한다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수단이다라는 의미에서 최후 수단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그냥 바로 위법 행위를 한다. 요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건 시민불복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공공의 이익. 이걸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다른 사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던 외국에서 이제 음식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데 굉장히 더럽게 생산이 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음식을 수입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 정책을 없애주세요.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나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조건의 공공성에는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공성의 개념이 이해가 됐나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기꺼이 처벌을 감수하는 행동이어야 된대요. 자, 이걸 우리가 양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뭔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같은 거 밀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든 이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시민불복종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이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커. 그래서 나는 법을 어기지만 그리고 이 법에 어긋난 것에 따라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내 양심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그 처벌도 받겠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을까요?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이것을 비폭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다시 정리하면 최후수단성, 공공성, 양심성, 비폭력성 이렇게 조건이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대표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은 바로 간디의 비폭력 운동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례를 가지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새로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복종 운동 조금만 더 정리하고 새로운 중단원, 마지막 중단원이죠.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파트에서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